감사합니다. 그리고 0648님 DJ 오빠가 멋있어서 친구들과 동네 음악다방에서 살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 반해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좀 음악을 많이 틀어드려야 되는데 한 5분짜리 7분짜리 음악 틀고 좀 나갔다 오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음악이 없어서 KBS 1라디오는 DJ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그래서 거의 MC 그냥 진행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185님 저는 30대인데요. 양수경, 조용필 가수님을 좋아하는데 이분들을 좋아해서 기념으로 LP를 구입했습니다. 와 30대에 조용필, 양수경 감성을 느끼실 수 있다니 오 멋있으십니다. 5334님은 소중하게 한 장씩 사 모았었는데 이사하면서 한 장씩 분해해서 재활용 코너에 넣었던 기억이 맴이 아프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LP의 그 시대가 다시 돌아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요즘엔 근데 LP가 비쌉니다. 예, 한 판에 뭐 한 3만 원대면 정말 싼 거 막 6, 7만 원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자영업자 이야기를 좀 해보는 날인데요. 자영업자분들이 뭐 가뜩이나 물가 때문에도 쉽지가 않은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걱정들이 있고 또 특히 몇몇 지역에서는 흉악범죄 때문에 이 피해를 보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겪고 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수산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경욱 하와이 조개 대표 그리고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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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이경욱 대표님 좀 소개 네. 간단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림동에서 10년 정도 수산물 관련 식재료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경욱이라고 합니다. 네. 신림동에서만 10년 넘게 네, 맞습니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근에 그거를 프랜차이즈로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한 곳에서만? 앞전 매장도 신림동이었고 지금도 신림동인데 지역은 계속 신림동에서 하고 있고요.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최근에 네. 안 좋은 일들이 좀 잇따라서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좀 체감이 바로 되시던가요? 일단은 칼부림 사건이 네. 있었던 곳이 저희 매장에서 한 20m, 30m 바로 앞에 였고요. 그 사건도 이제 그 현장에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직원들 통해서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운 지역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또 다른 사건도 또 연이어서 오염수 이슈가 또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성폭행 사건도 신림동으로 나와갖고 참 이게 안 좋은 일인데 하여튼간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혹시나 그런 사건 전후로 어떻게 좀 매출이 많이 달라졌나요? 좀 많이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칼부림 사건이 났을 때 이미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기본적인 매출의 값이 있잖아요. 한 70%, 80% 이상이 감소했다고요?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70%, 80% 로우가 아니라 네, 7, 80%가 감소했다. 네. 신림동에 대한 이런 불안한 생각. 왜냐하면 저도 벌써 저희 매장을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장에 갈 때 저도 모르게 이제 뒤를 돌아본다든지 저도 오히려 또 사람들이 이제 신림동으로 오실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동 인구도 감소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림동이 그 맛집들 많은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먹자골목도 있고. 그 전에는 어땠어요 상권이? 칼부림 사건 직전까지는? 신림동 상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에서 좀 손꼽아주는 네. 상권이거든요. 워낙 인구도 많고 그 소비층도 좀 두텁고 해서 뭐 코로나 때도 좀 매출의 이런 최저값 자체가 아주 낮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요? 이겨낼 수 있다. 너무 힘들지만 같이 한번 이겨내보자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는데 이번 칼부림 사건은 조금 경우가 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빨리 좀 넘어가야 될 텐데 이런 분위기가 지나가야 될 텐데 잠깐 말씀해 주셨던 그 코로나 때 네. 2020년이나 뭐 2021년 그 즈음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어때요 매출이?
그때보다도 더 안 좋습니다. 그때보다 더 안 좋아요? 네, 저희가 매출 그냥 수치로 말씀드렸을 때 그 제일 안 좋을 때가 기준으로 한 4, 5천만 원 정도 이상인데 저희가 월 매출이 한 4, 5천 정도가 나왔을 때가 매장이 좀 많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는 영업 시간은 좀 짧았지만 좀 우리가 마스크를 쓰거나 좀 방역 수칙을 잘 지킴으로써 네. 매출을 올리고 뭐 이인을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면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반면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불안하다는 그 안심할 수 없다는 상권에 대한 인식 때문에 아예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아예 안 오시니까. 네. 그 주변 상권들로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게 몸소 피부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신림동 먹자골목 오실 분들이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 그렇죠. 그게 체감이 된다. 네네. 물론 이거는 사건 사고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고 또 코로나 팬데믹 당시는 이게 뭐 한두 달짜리가 아니었으니까 체감하시는 깊이나 시간이 좀 다를 수가 있을 텐데 노승욱 대표가 보시기에 네. 이런 대형 악재가 터졌을 때 네. 이게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가요? 네, 그 가까이는 이제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예. 네, 한 1년 가까이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상인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매출의 60-70% 정도만 회복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 전 수준도 회복이 네. 안 됐다.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좀 많이 회복이 된 수준인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는 중기부 장관도 가가지고 뭐 먹방도 하고 이렇게 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고요. 그 흉기 난동 사건이랑 비슷한 게 일본에서 있었잖아요. 네. 한 2009년쯤에 그 아키하바라 도쿄에서 네. 그 사건이 일어나고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차 없는 거리라는 그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일요일 네네. 오후마다. 네. 근데 그거를 재개하는데 2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쿄 아키하바라 사건도 좀 흉기 네. 난동 좀 안 좋은 사건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소비자들의 인식이 좀 회복이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같이. 이게 쉽게 그냥 넘어갈 만한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네네. 그죠. 사람들의 심리가 중요하고 경제도 심리고 소비도 심리인데, 근데 이 조개구이 프랜차이즈잖아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격탄을 안 맞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것까지 지금 설상가상이네요. 네. 일단은 7월 말쯤에 이런 갈부림 사건이 터졌고 예. 연이어서 이제 이런 신림동에서 두 가지 연이어서 터졌고 그 이후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있었는데 예. 뭐 좀 매출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엄청나게 크게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칼부림 사건이 났을 때 한 매출의 마이너스 70% 정도가 70-80% 정도가 났었는데 네. 유동인구 자체가 줄면 어쩔 수 없이 매출이 주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상권이 불안정하고 식재료가 불안정하다 보니 안심할 수 없으니 뭐 아무래도 수산물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림동이고 또 수산물이고 말 그대로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을 지금 겪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경욱 대표님이 보시기에 특히 수산물이 아니더라도 신림동 주변 상인들 다른 분들은 상황이 어때요? 그나마 이제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것, 그 신림동 안에서도 먹자 골목 안에서도 조금 신림동은 기본적으로 이제 골목이 많은 상권이에요. 예. 좁은 골목과 넓은 골목이 많은 상권인데 그나마 이제 조금 앞쪽 골목 좀 넓고 사람들이 좀 다니기에 불편하지 않은 그런 골목들은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지만 신림동 자체가 워낙 작은 골목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매출 같은 부분을 주변 상인들과 얘기했을 때는 저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종이어도 다른 메뉴 다른 수산물이 아니더라도 신림동은 아무래도 지금 매출이 타격이 좀 많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참. 근데 이경욱 대표님이 하와이족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신림동에만 있지는 않을 거고요. 다른 맞습니다. 지역에도 있겠죠. 네. 다른 지역의 매장 상황이랑 비교해 보면 어때요?
물론 저는 이제 저희 매장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매출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오염수 이슈가 있다 보니 점주님들과 소통도 많이 하는 편인데 냉정하게 봤을 때는 매출이 지금 이제 올라가야 될 시기인데 조금 부진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오염수에 대한 손님들의 불안함이 제 매장을 들어올 때부터 좀 느껴지는 게 원산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거나 네, 이런 게 좀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매장들의 매출이 타 지역의 매장들의 매출이 뭐 월등히 빠진다라기보다는 손님들의 이제 불안 심리로 조금 장벽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신림에 있는 매장은 가장 안 좋고. 여기는 이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계시는 사장님들하고 좀 정보나 네. 대응 방안이나 이런 거 같이 좀 공유를 하시나요? 네, 어떻게 그렇죠. 하고 계세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직면했으니까 그렇죠. 일단 어떻게 나갈지 자주 소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먼저 많이 제안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렇죠. 이건 완전히 많은 분들의 생계가 그쵸. 걸린 일이어서 가맹 네. 점주분들 계시고 거기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승욱 대표한테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노승욱 대표도 여러 프랜차이즈들, 자영업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수산물 가게들도 많이 취재해봤죠. 네. 즉 그분들은 어때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꽃게를 파는 데랄지 또 이제 원물을 팔거나 뭐 회를 팔거나 이런 분들 이제 여쭤보니까 공통적으로 횟집이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라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며칠 되질 않았고 당연히 그 물이 우리 뭐 동해든 서해든 남해든 올 시기와는 아직 당연히 안 됐을 텐데 네. 벌써부터 심리는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게 회는 그 생선을 날것으로 먹는 거다 보니까 더 좀 이미지가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재밌는 게 이제 원물을 파는 수산시장은 또 생각보다 좀 매출이 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원물이라면은 그러니까 생선 자체를 팔아가지고 네. 수산시장에서 네. 그거는 이제 가서 집에서 끓여 먹고 조리를 해서 드시니까 네. 그리고 인천의 수산시장에서 이제 수산물 파는 분도 요즘 이제 서해에서 오징어나 꽃게가 많이 잡혀서 나오는 철이래요. 네. 네, 그런 것들은 또 생각보다 매출이 지금 잘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고객 소비자분들이 이제는 좀 디테일하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산지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또 꽃게 매장이 있는데 여기는 전체 한 88%가 외국인이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도 있어요. 근데 중국인들도 이 이슈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뭐 그거는 또 매출이 안 빠지고 오히려 잘 되고 있다. 그런 것들 보니까 이 상권에 따라 또 이제 아이템에 따라 메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는 것 같은데 이제 횟집은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뭐 아까도 뭐 특정 이제 뭐 관료들이 와서 뭐 먹방을 하거나 그래도 좀 효과가 있건 없건 네. 노력을 좀 한다라는 얘기인데 떠나간 손님들 다시 좀 오도록 해야 되겠고 침체된 상권은 어떻게 해서는 다시 살려야 될 텐데 좀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거나? 네, 그 이제 신림의 흉기 난동 사건이랑 같이 비교해서 자주 언급되는 게 아키하바라 사건인데 독일에 예. 이게 이제 거리의 악마라는 뜻의 도리마 사건이라고 일본에서도 엄청 떠들썩했거든요. 네네. 이게 최근 30년 사이에 가장 흉악한 범죄로 손꼽힐 정도로 일본에서 이제 화제가 됐는데 이 사건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일본 아키하바라에서 이 보행자 천국이라고 그 일요일 오후마다 이제 차가 못 다니게 우리나라 치면 차 없는 거리죠. 예, 이런 행사를 이제 했었는데 이게 이제 막 몇십 년 전통의 되게 오래된 행사였거든요. 근데 이 차가 못 다니는 거리에 어떤 범인이 이제 2톤 트럭을 질주를 해가지고 그 서현역처럼 보행자들을 치고 그 차에서 내린 후에도 이제 계속 칼로 너무 디테일하게 표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7명이 사망하고 네. 10명이 다친 사건이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아키하바리 사건을 어떻게 살렸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그렇죠. 드리면, 그게 중요하죠. 네, 일단은
여기가 이제 지오다 구에 있거든요. 예. 네, 이제 신림은 관악구에 있듯이 여기서 지오다 구를 중심으로 이 거리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도로 등 공공공간 활용 연구회라는 모임을 결성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인회랑 여러 전문가들이 그 참여를 했는데 이 연구회 구성원들의 면면이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상인회는 물론이고 지역 그 지자체랑 그다음에 이제 학술 연구하는 분들, 뭐 어떤 범죄 예방 전문가랄지 또 그 지역의 기업들, 또 경찰, 소방서, 마을회, 그 주민들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아키하바라 역의 역장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안정과 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이제 주기적으로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제 실행을 했죠. 뭐 이제 대안들이 나온 것들을 보면 이제 좀 어느 정도는 뭐 예상 가능한 거긴 한데 이제 CCTV를 더 많이 설치를 하고 주민들이 이제 자율 방범대를 꾸려서 범죄 예방 순찰을 하고 또 이제 이주민에 대한 또 좀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주민들 중에 뭐 이제 신원이 불안한 분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고 또 이렇게 아키바 21일이라는 조직을 형성해서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범도 이제 꾸준히 돌고 있고 그래서 재밌는 게 그 일본의 메이드 카페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메이드 카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몰라서 약간 그 한여 차림에 네 이렇게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뭐 성인들이 가는 말 그런 거예요? 성인들 아니고도 뭐 좀 약간 컨셉 카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카페.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그 호객 행위를 많이 했어요. 네네네. 전단지 나눠주고 그 유흥가 쪽에서. 네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일체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컨셉 카페나 거기 종사하는 분들을 이제 교육도 시키고 네, 그 이제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말 걸면은 이제 흠칫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이제 일체 금지. 예, 그래서 정말 호객 행위 하나에도 사람들이 놀랄 수 있으니 그것도 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식으로. 불안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자제를 해달라, 동참해 달라 그런 근데 거죠. 그 아키하바라 그쪽에서는 지오다 구 네. 거리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뭐 연구회. 근데 여기에 역장, 기업, 정부 관계자, 경찰, 소방, 뭐 연구자, 뭐 상인들은 당연한 거고 네네. 거의 다 참여를 한 거네요. 똘똘 맞습니다. 뭉쳐서. 그러니까 정말 지역 상권을 살리기 사회와 위해서. 예, 공공 기관이 다 합심을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상인회조차 결성이 안 돼 있는 상권들이 많아요. 아, 상인회가 없는 지역 상권. 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상인회 결성했다라고 현수막을 내걸었더라고요. 어디 지역에 가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여태까지 없었다는 거죠. 네. 상인회가 지역에 있으면 이런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단결하거나 네. 바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 뭔가를 목소리를 내게 좀 더 용이하니까. 예, 사실 그 상권이 침체되면 제일 큰 타격을 입는 게 그분들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더 주도적으로 사실 정부나 관보다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뭘 하려고 해도 카운터파트가 없으니까 네. 예, 뭔가 이렇게 하기가 제한적이죠. 요거는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도 마찬가지인데 가맹 점주들이 모이는 협의회도 아직 형성이 안 된 곳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도 좀 많이 파편화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 대응이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신림동에는 그 지역 상인회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신림동 제가 속해 있는 거리에는 지역 상인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또 거리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상권 신림동 안에서도 상권이 나눠지는데 네. 그 저희 쪽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림동 지역에 네. 여기도 뭐 지자체 차원에서 뭐가 좀 움직이는 게 있습니까? 이거는 누가 말씀해 주시고 노 대표님이? 네. 네. 일단 이게 관 주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관악구 지자체. 네네. 그러니까 그 이태원 참사 때도 이제 용산구를 중심으로
어떤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것들을 이제 이태원에 가서 쓸 수 있도록 이태원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관악구에서도 특별 상품권 발행해서 신림역 상권에서만 쓸 수 있도록 네. 하는 거를 이제 올해 10월까지 20억 원어치를 발행하겠다 밝혔고요. 또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뭐 플리마켓 같은 행사를 벼룩시장 같은 네. 작년에는 4일 동안 진행했는데 네. 올해는 8일 동안 이제 2배 더 기간을 늘렸고요. 또 이제 관악 별빛 축제 이런 것도 작년에는 한 달 동안 운영했는데 올해는 2달 동안 기간을 연장해서 많이 그 외부에서 찾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악구 직원분들이 공무원분들도 착한 소비하자 해서 가서 많이 좀 소비를 하려고 장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림역 상권 회복을 위한 특별 상품권 발행하고 관악 별빛 축제도 길게 하고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도 확대하고 있고, 이걸 좀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경우 대표님은 그쪽에서 사업을 하시니까 장사를 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물론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겠습니다만 체감이 되시나요? 이런 지원 사업들이? 먼저 관악구 별빛 신사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해온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매장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출 증대나 이런 지금 같은 큰 이슈에 이것을 타개할 만한 정도의 효과는 조금 미흡한 것 같고, 하지만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매장들의 소비 촉진을, 소비자들의 소비 촉진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넓고 간편하게 그리고 깊게 지원되면 매장들마다의 좀 매출에 대한 증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꾸준히 하는 건 텐데요. 그 이태원 참사도 있고 나서는 직후에는 정말 이태원역의 승하차자 수가 평소에는 한 13,000명에서 18,000명 정도였는데 10,000명 이하로 뚝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승하차자 수는 다시 회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근데 이제 매출이 60-70% 회복됐다는 거는 소비 지출은 이제 많이 좀 줄었다는 거죠. 네. 그 뭐 2차 갈 거 1차만 간다든지. 그렇죠. 네. 그죠. 많이 와서 즐기고 놀고 해야 되는데 그쪽 오면은 여기선 이럴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알게 모르게 또 그렇게 느끼고 뭐 한 3만 원 쓸 거 1, 2만 원만 쓰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중요한 거는 특히 신림 지역을 놓고 보면은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희 님이 서울 갈 일이 있는데 서울 가기 겁나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니 서울 그렇게 무서운 도시 아니고요. 그거 아닙니까? 미국 가면 이제 총 걱정돼서 미국 못 가겠다. 일본 가면 이제 지진 걱정돼서 못 가겠다. 한국은 저기 북한 미사일 때문에 못 가겠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신림을 가도 됩니다. 그렇죠? 오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심리가 그만큼 무섭고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걸 체감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느낄 만한 안전합니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관악구청에서도 CCTV에 이제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반 CCTV랑 좀 다른 거는 뭐 어떤 행인이 지나가다가 이제 멈췄다, 그럼 뭐 쓰러졌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인식해가지고 자동으로 뭐 경보를 준다든지. 그 지자체마다 관제센터 있고 지난번에 저희 직업의 세계 때 CCTV 관제센터 그때 아마 관악구였을 거예요, 제 기억에. 거기 엄청나게 크게 관제센터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24시간 전담으로 관리하는 전담 요원도 배치를 했다고 하고요. 이제 귀가하는 길에 이제 동행해주는 안심 귀가 스카우트 또 추가로 배치를 하고 경찰과 주민이 함께 방범 활동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기사에서는 그 경광봉 하나 들고 다닌다고 그걸로 흉악범 제압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썼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그냥 노란 조끼 입고 경광봉 들고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뭔가 그래도 안전한 심리? 맞습니다. 네.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도 좀 보이지 않게 저는 있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많은 분들이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후쿠시마 오염수 걱정이 앞으로가 더 커질 거다. 한창성님도 올해 많이 먹어야지 내년에 맘 놓고 먹겠냐라고 보내주셨고 김진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염려 그로 인한 수산물 소비 감소가 시작도 안 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동감을 하십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걱정이 더 크실 텐데. 걱정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거는 대책이 필요한데 일단은 이경욱 대표님은 네네. 아까 뭐 원산지도 물어보는 손님도 많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현장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저희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결국은 무엇일까? 뭐 칼부림도 마찬가지지만 오염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식재료에 대한 뭐 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뭐 갑자기 수산집에서 뭐 고기를 팔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가 그러면 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손님들이 신뢰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먼저 한 게 이제 국내산 수산물로 메뉴 개발을 좀 더 하고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를 좀 활용하는 편인데 네. 저희가 방사능 측정기를 직접 구입을 했어요.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통해서 저희 매장 오시는 분들이 좀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저희가 직접 측정해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그냥 위에다 갖다 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사진을 찍는 방식입니까? 뭘 갈아서 넣어서 즙을 짜내서 넣는 방식이 어때요? 제가 몰라가지고. 마음은 이제 갈아서 넣어서 측정을 하고 싶은데 네. 뭐 그럴 수는 없고 이제 가까이 가면 측정기에서 이제 수치를 나타내주는 기계고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손님과의 소통, 뭐 점주님들과의 소통을 해서 우리가 잘 같이 이겨내고 우리 식재료 또한 괜찮다라는 거를 인식시켜드리고 있고 매장 내에서는 이제 원산지 표시를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오시는 손님들이 잘 드실 수 있도록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아이고 참 지역 상인들이 방사능 측정기까지 사서 이걸 갖다 대고 손님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참 현실입니다. 현실. 이거 다들 지금 이경욱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횟집이나 네. 수산물 이쪽 하시는 분들은 거의 같은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횟집이나 특히 참치집 같은 경우에는 매출 부진이 심하다 보니 타격도 심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한두 달 뭐 매출이 빠져서 걱정이 아니라 차후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그 기술을 배우고 그 업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쭉 가져가는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아예 이런 업종 변경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저기 이광배님처럼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연구소급 측정기 수준이 아니면은 측정 못한다. 근데 딱 네 글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이 장사하시는 분들도 살아야죠. 노승욱 대표한테 네. 지금 앞에서 일본의 사례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신림 상권 같은 경우 되살아나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이게 물론 이제 측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네. 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진짜 앞으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에만 좀 맡기지 말고 이렇게 해줘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제 상인회도 사실 지금 아직 없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때일수록 더 지금이라도 뭉쳐가지고 상인회를 결성하고 좀 관에 더 제안을 먼저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은 아키하바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보행자 전용 상점가를 재개하는데 2년 반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1년이 지났을 때 이제 같이 퍼레이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상권이 이제 좀 다시 살아나게
많이 참여해 달라 해서 약간 축제식으로 분위기를 좀 반전을 모색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해도 2년 반이 걸렸는데 근데 또 그때랑 지금은 좀 다를 수 있다 보는 게 요즘은 SNS도 많이 발달을 했고 그래서 좀 홍보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보거든요.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졌고 네. 그래서 그 일본보다 우리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다 잘하면. 근데 좀 눈여겨볼 게 일본에서 이제 아키하바라 협정을 만들었어요.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이 지역을 방문하는 주민과 그 방문객도 따라야 된다 하고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방문객도 네. 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메이드 카페 직원들한테 교육하고 이런 거는 이제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었고요. 네. 이제 같이 동참해 달라 하고 이제 제안을 한 게 뭐 노상에서 흡연 금지해 달라, 또 이제 전단지 배포 이런 것들 못 하겠고 간판이나 현수막 같은 것도 무분별하게 설치하지 말아 달라. 네, 또 노점상 같은 것도 단속을 했고요. 자전거도 불법 주차하지 말아 달라. 네, 또 청소 깨끗이 해 달라. 그리고 이제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좀 줄이 너무 길게 늘어섰다거나 하면은 좀 관리 통제를 해달라. 또 이제 스피커 같은 거 너무 크게 틀어서 이제 소음을 많이 유발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 상권에 유흥업 같은 업종이 들어오는 거를 또 좀 막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청정지대처럼 네. 하려고요. 예. 그래서 이 일본에서 길에서 하지 못하는 게 3가지가 있대요. 그 길에서 먹는 거, 예.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먹는 거, 그리고 걸어가면서 담배 피는 거, 그리고 걸어가면서 휴대폰 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통제 관리를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동참해 달라 해서 이게 깨진 유리창 효과라 그러잖아요. 네. 뭐가 조금 지저분하고 뭐 너저분하고 이러면은 범죄가 더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 네. 같기도 한데 이런 아주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를 조심하자. 조심하자. 함께 지키자. 그러니까 그만큼 한번 좀 상처받은 상권을 되살리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뭐 그 상인들뿐만 아니라 관뿐만 아니라 그 방문객도 같이 동참해달라 호소를 한 거죠. 그리고 물론 우리도 이제 이런 노력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추가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중기부에서 상권 기획자라는 개념의 제도를 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하면서 같이 발표를 한 건데 그동안 이제 창업자들한테 투자를 하는 엑셀러레이터들을 창업기획자라 그랬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자영업 시장으로 이식을 해서 상권에 투자를 하는 그 투자자들을 많이 육성을 하겠다는 네. 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신림 상권이 많이 이렇게 다운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권리금이나 이런 것도 좀 내려갈 수 있고 공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또 주식으로 치면은 저점으로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 건대 입구 쪽 성수 쪽에서 그 코로나 때 다 어려웠잖아요. 그때 이제 권리금 제로로 나오는 공실이나 이런 매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싸게 인수하신 분이 지금은 권리금 3억 받으세요. 그러니까 불과 한 2, 3년 만에 이렇게 상권이 확 살아났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림동에 어떤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 어떤 인센을 준다든지 그런 상권 기획자를 또 유도를 하면 또 자본이 또 그런 냄새는 또 빨리 맡고서 네. 먼저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유도하는 정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곽정은 님이 정말 일본 때문에 우리 국민이 불안함에 살아야 한다는 게 정말 속이 상해요. 정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저도 한편에서 보면은 그 조금 환경공학이라든지 그 핵 관련된 또 원전 관련해서 연구 많이 하신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뭐 안전하다 아니면은 그게 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 들으면 고개가 끄덕끄덕입니다.
하지만 그는 데이터, 과학으로 보여주는 거고 사실 인간의 심리, 사회, 인간의 삶은 과학으로만 작동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사회라는 거고 그래서 자연과학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과학도 중요한데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이제 주는 게 굉장히 뭐라 해야 되냐 더 큰 거죠 파장이. 과학적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이번 사건에서 이제 신림이라는 상권의 브랜드가 타격을 입었다 싶어요. 네. 네, 이제 상권에 대해서 이제 브랜드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태원, 뭐 신림 이런 거에 대한 근데 그 브랜드 가치는 얼마든지 또 저희가 열심히 하면 또 다시 살릴 수 있으니까요.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님, 아침마다 출근해서 꽁초를 줍습니다. 직장 주변 청소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내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데요. 이경욱 대표님이 앞에서도 뭐 지자체라든지 상인들 여러 가지 노력, 일본의 사례도 들어보셨고 우리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셨는데 좀 어떤 생각 하시게 됐나요? 저는 이런 이슈들에 있어서 이제 결국은 상권의 이미지가 좀 저하됐고 뭐 오염수나 뭐 칼부림이라든지 이미 벌어진 일을 단지 상인회라든지 지역에서만 이렇게 도와주기에는 좀 어렵다는 부분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나 관에서 좀 많은 지원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신림동 또한 오셨을 때 뒤를 돌아본다든지 이런 불안함이 없도록 많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우리 이경욱 대표님 목소리에 힘이 없다. 박미영 님이 이경욱 대표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매출이 5분의 1 토막이 나고 그렇죠. 또 사업이 좀 어려움에 처하고 하면 또 방송 출연이 처음이고 하면 목소리가 이렇게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같이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같이 해법을 하나하나 찾아보죠. 또 시간이 걸릴 테니까 같이 힘내서 버티는 것. 제가 이 말씀밖에 드릴 수밖에 없어 너무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도 큰 용기를 내주신 하와이족의 이경욱 대표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죠. 8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4% 상승했습니다. 폭염, 폭우 등의 영향으로 과일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유지되고 있으며 일시적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1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2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은 1분기보다 0.7% 줄었습니다. 현재 0세 아동에게 매달 70만 원씩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내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1세 아동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오늘도 실시간으로 질문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코너 흐름 때문에 하나하나 다 답을 못 해드리는 것들은 저희가 모아놨다가 애프터 서비스로 해드립니다. 오늘은 애프터 서비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들어보죠. 네, 어제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가족 간 상속 분쟁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 9209님,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자식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권은 누구에게 갑니까? 하고 문의 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은 법무법인 동인 윤현석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이거나 성년이어도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부모가 각각 2분의 1씩 상속을 합니다. 단 성년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부모에게는 상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식에게 재산이 있을 때 네. 그 사망한 자식의 재산은 누구에게 가느냐? 네. 부모에게 반반씩 간다. 네. 근데 그거는 그 자녀가 배우자나 자식이 없을 때 네. 일이라는 거죠. 다음 질문은요. 네, 그리고 어제 퀴즈 정답이 육아휴직이었는데요. 네. 이정자님, 직장맘이 육아휴직을 쓰고 나면 책상이 없어져요. 2447님, 육아휴직을 하고 왔더니 부서가 변경됐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의견과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에 대한 답은 이기쁨 노무사에게 답을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동일한 직무로 복직이 못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인사명령이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따져야 되는 건데 회사 측에서 그러한 인사명령을 하게 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그로 인해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경제상 불이익이 무엇인지, 근로자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협의 절차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대체 인력을 구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러한 거는 회사 측이 입증을 해야 되고요.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수당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면은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만 입증 자료가 없다고 하면은 이제 노동청이나 이런 데에서 부당 인사명령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인사명령 구제 신청을 제소해서 판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부당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등에 제소를 하셔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들은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어렵죠. 꼭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육아휴직 쓰고 복직을 했는데 한직으로 밀려나 있고 네. 책상이 저기 문 앞으로 치워져 있고 속상하죠. 근데 이건 그냥 속상하다고 넘어갈 일은 아니네요. 네. 부당 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질문은요. 네, 또 8554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 유럽은 육아휴직이 잘 돼 있다고 합니다. 7644님, 다른 나라 육아휴직은 어떤 식인가요?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정답 육아휴직이었고 네. 육아휴직을 이제 정부가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로 확대한다. 그걸 네. 추진한다라는 걸 알려드렸죠. 그래서 해외 사례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미국 사례를 보니까요. 와,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거기는 주별로도 다르고 네. 회사별로도 다른데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 12주간의 출산 휴가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무급이더라고요. 네. 월급이 나오지 않는. 우리는 네. 유급인데. 그래서 미국은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 유급 출산휴가나 유급 육아휴직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주 정부별로 다르고 네. 개별 고용주별로 따로따로 네. 인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도 50인 이상 기업이고 12개월 이상 일하고 1250시간 이상을 일해야만 이걸 또 적용이 된다고 해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좋은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네. 이것도 기업에 따라서 복지가 다를 수 있다. 네. 또 미국의 노동통계국 데이터를 보면요. 유급 가족휴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노동자, 전체 노동자의 1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이런 혜택 본다라는 거고요. 근데 유럽은 이걸 의무적으로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은 네. 부모 모두가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이 480일. 아빠 역시 90일은 의무화돼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는 출산 후 15주를 강제로 육아휴직하도록 되어 네. 있다고요. 독일은 육아휴직 기간이 36개월. 네. 유럽에서도 가장 긴 나라라고 합니다. 또 좀 유럽은 먼 나라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한테. 네. 이제 가까운 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일본도 최대 1년까지 남성의 경우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랑 똑같죠. 근데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 실제로 육아휴직 들어가는 남성 같은 경우에는 7.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눈치 보는 거죠. 네, 우리랑 비슷한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본은 계속해서 남성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장려를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어서 8902님, 딸이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다 보니 외할머니인 제가 양육을 하게 됐어요. 노년에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같은 부부에게 주는 혜택은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23년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조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친척에게 아기를 맡기면 네.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8901님이 어느 지역에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네. 서울시에 한해서 월 30만 원 그러니까 사촌 이내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본다라고 네. 하면은 한 달에 30만 원, 2명을 봐준다 45만 원, 3명을 봐준다 월 60만 원까지 최장 네. 1년간 지급을 해준다. 근데 이거는 서울시만의 이야기다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9208님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30대 초반 신혼부부신데요. 결혼 전에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했는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 조건이 초과되는 상황이라서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셨어요. 제도가 잘못됐죠 이거. 그러니까 혼자 벌었을 때 예를 들어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도 5천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네. 또 전세자금 대출이어서 더 뭔가 어려운 네. 계층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미혼일 때 7천만 원하고 부부 합산 7천하고 이게 같은 이야기냐. 다른 이야기죠. 바뀌어야 된다. 근데 네. 정부에서도 약간의 개정 움직임은 있습니다. 최근에 예산안하고 세제 개편안 나올 때 나온 네. 이야기인데 버팀목이나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기준을 1억 3천만 원 이하로 좀 더 확대하는 걸 추진하겠다 해서 이게 어느 그 정책 자금까지 적용이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는데 정부도 일단은 공감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 사항이 더 정해지고 하면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혜진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질문에 저희가 또 계속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애프터 서비스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 9월 5일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다시 9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